3분기 가계 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그 증가폭은 줄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담대 금리가 6%를 돌파하면서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 속에서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 이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젠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금리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김형기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 서강대 경영학부 김민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계 빚에 대한 최신 통계가 나왔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가계 빚이 1,968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이걸 분기마다 체크를 해보면 증가폭이 그 전 분기에 비해서는 또 현저히 줄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고 지금 가계빚의 상황을 보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김 교수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총액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 규모. 한중일 그 동아시아 3국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최대 문제고 네. 일본은 국가부채가 문제고 중국은 기업부채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 가계가 매우 좀 취약하다. 그래서 가계의 어떤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우리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앞으로 이 경제 운영이 잘못되면 가계빚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합니다. 네. 네. 일단 가계 빚의 정확히 얘기하면 가계 신용이라고 하죠. 네. 2천조 원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 세부 내역을 보면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계대출을 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김 교수님.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제 상황하고요, 즉 경기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계속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어떤 그런 국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맞물리면서 약간 이런 두 가지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좋아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계속 빚도 늘어나게 되고 이자도 늘어나게 되고 상황은 별로 안 좋아지게 되면서 계속 가계빚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부동산 대출 이미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원금이라든가 가계 이자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요. 또 반대로 또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을 경우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이제 그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증가폭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런 어떤 양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경제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여실히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통계나 어떤 그런 숫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가계가 빚을 지는 게 이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빚이 어느 정도냐 그런 걸 판단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가계들이 예를 들면 명목 GDP 대비 가계 빚의 그런 비율 같은 것들을 보면 감당하기 좀 힘들 만큼 너무 올라가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계 다른 그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 그 GDP 대비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그 통계에 따르더라도 38개 나라를 비교를 했는데 캐나다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2등으로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네. 저 통계는 이제 전세금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세금은 그 개인 간의 이제 그 금융 거래이고 그래서 저기 가계부채 내역에 전세금 빠져 있는데 일부 기관에서 전세금도 가계부채에 넣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캐나다나 이런 데보다 훨씬 웃도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좀 의견이 다른 면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전세금까지 넣게 되면 일부 중복 계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를 예.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이냐, 지금 수준이. 우리가 명목 GDP 대비 지금 가계비제 퍼센테이지를 해보면 89.7%,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높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장기적으로 보면 80%대까지 이 비율이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내려가는 정책 기조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예, 뭐 OECD 보고서 같은 걸 봐도 한국 경제의 이 가계 부채가 시한폭탄이다. 시한폭탄을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펀더멘털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정권에 들어와서 이제 좀 반기업적인, 좀 반시장적인 정책을 취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이런 전망 속에서 가계 지출 늘어나야 되고, 특히 교육비 이런 게 늘어나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좀 악화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도 좀 위험하지만,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지느냐, 이제 이게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터진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 상환하기 힘든 지경까지 그렇죠. 가는. 그런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빚의 질 자체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연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내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가계대출은 좀 줄었다고 말씀드려요. 증가폭 자체가. 그게 지금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 3차례 있었죠. 특히 이제 2번은 대출 규제들이 2중, 3중으로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영향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일종의 딜레마인데, 대출 규제를 풀면 그럼 이게 또 다시 늘어난다. 라는 거죠. 그럼 조이는 게 맞겠습니까? 푸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부동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값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이제 대출 어떤 규제를 통해서 억누르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요가 없느냐? 수요도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어떤 그런 수요는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젊은 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뭐 신혼부부라든가 뭐 정책적으로 많은 보조를 해주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의 어떤 그런 수도권의 어떤 그런 부동산 대출 어떤 수요는, 부동산이나 수요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떤 그런 규제라든가 어떤 가계 대출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풍선 효과라든가 또 규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더 강한 규제, 더 강한 규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런 계속 정부 정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뭐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 그러면 지금은 강력한 부동산 드라이브, 그러니까 대출 드라이브, 규제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가계빚이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누르는 게 지금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떤 의견? 일단은 뭐 당장 이제 너무 이제 최근에 그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뭐 정부의 그 대책을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 지금 정부가 강력한 그 규제, 대출 규제를 펴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신규 대출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이제 차입을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규제를 바라보는 그 투자자나 뭐 아니면 실수요자나 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지 영끌을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택을 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별로 영향을 안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일부 그 영끌을 조장하는 뭐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그 주택 가격을 보면 결국 그 금리를 올리면, 금리 올렸을 때 그때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고 딜레버리징도 이제 한번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계부채를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대처를 하려면 결국은 이 가격 변수에 이렇게 좀 손을 대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계빚이 걱정이어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누르니까 증가폭이 좀 줄긴 하는데, 이제 걱정 이걸 계속 누를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 거래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실수요자들한테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소위 말하는 선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역대 정부에 보게 되면 이제 이른바 진보 정부로 하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네. 여기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의 강력한 규제를 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19% 상승했고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57%, 김대중 정부에서 60%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보수 정부를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값이 서울집 마이너스 3%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10%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이 시장에 잘못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다가 또 이제 요구가 세지면 풀잖아요. 아까 스프링 효과가 했지만 폭발할 수 있다는 가격이 규제하다가 이게 펀더멘털을 다 쓰지 못하고 규제만 해놓으면 거기서 어떤 정치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에서 약간 풀리면 확 폭발한 것이 이제 과거 정부의 이른바 진보 정부의 교훈이다. 그래서 경우에 이재명 정부도 이 교훈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최근에 눈여겨봐야 될 게 집 살 때 빌리는 대출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다시 6%대로 올라갔어요. 이제 그 조달금리로 쓰이는 게 이제 은행채 5년물인데 은행채 5년물이 요즘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다시 6%대를 찍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금리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문제는 신규 대출자들한테도 문제지만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김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대출했던 어떤 그런 분들이 뭐 주담대라든가 이제 변동금리 자체의 어떤 그런 적용을 받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제 신규로 어떻게 보면 들어오신 분들도 당연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대출 비율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계속 이제 규제를 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낮아진 것은 뭐 여러 억누르는 어떤 그런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기존에 어떤 그런 계신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이자 부담하고 신규로 어떻게 실수요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이라도 주택을 어떤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그런 부담이 많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어떤 그런 이제 특히 이제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간 점은 아무래도 현실성으로 봤을 경우에 현상이 보여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거기에다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2중 3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 받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면 실제 주택거래 측면에서 보면은 대출 받지 않고 사야만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제 반포에 주택 이제 신규 분양도 확인이 됐지만 소위 고액자산가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예, 제 주위에서도 최근에 강남 3구나 이 서울 안에서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대출 규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분양 포기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부자들이 주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소위 현금 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들도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사는데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레버리지 일으켜서 집을 사야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금리는 낮으니까 일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잠깐 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대출 규제가 풀리면 다시 또 이제 대출을 받든 따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굉장히 금융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금융 정책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지금은 상황이 대출 안 받고 자산가들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예를 들면 결국은 정말 성실히 일해서 좀 모은 돈, 그다음 거기에다가 은행 대출 좀 보태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단이 되고 결국은 고액 자산가들만이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에 특히 고급 주택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고급 주택은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의 이른바 포용금융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이거 이자 얼마예요? 15.9%입니다.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초우대 고객한테 정말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 데다가 한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자 정말 뭐 500만 원 빌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반복되는 이런 식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계급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금융이 이런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도에 따른 금리 책정이 일종의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고신용자는 상환 능력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낮고 중저신용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위험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붙어서 최종 시장금리가 이제 높게 책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이제 일부 상품에서 이런 것도 역전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볼 거. 그럼 여기서 고신용자를 우리가 고소득자냐, 고액 자산가냐 이렇게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고신용자를 반드시 고소득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신용 점수하고 소득 수준은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긴 하겠지만 바로 어떤 그런 100%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신용 점수를 어떤 그런 계산하거나 추측하는 어떤 그런 모델 자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 외에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전국적으로 보통 이제 소득 하위 30%임에도 불구하고 고신용자인 인원 자체가 한 2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고소득자는 다 그럼 고신용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고소득자 중에서도 당연히 저신용자가 적지 않게 있다는 통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은행들을 상대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이자 장사로 배불리기 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신용자에게 그럼 얼마나 이제 가상금리가 더해지는 거냐. 그 차이를 해보면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의 가상금리가 최고 10배까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된다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너무 저신용자, 취약계층에게 가혹한 금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는 이제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은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책정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신용자의 좀 지나치게 이제 과도한 가상금리가 책정이 되면 이분들이 이제 더 빚을 상환할 가능성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자까지 내다 보면 네. 그렇지 않아도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이 일치하진 않지만 또 저소득층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소득도 낮은데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이제 상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러다 보면 상환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신용도가 더 떨어지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부담을 되도록 좀 완화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이 따뜻한 자본주의의 그런 정신이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혹한 이자다. 공감하십니까? 취약계층에 너무 가혹한 이자다. 예, 그 점은 공감이 되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느낌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 시장 원리에 반하는 자꾸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노동시장에 이제 노란 봉투등으로서 개입하다가 이제 금융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시 제가 표현한다면 이쪽에 금융 포퓰리즘이다. 금융시장의 포퓰리즘을 적용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이게 우려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정말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가혹한 가상금리를 낮춰야 되겠지만 이것이 잘못도 되면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의 그 좀 부작용,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융시장이말로 가장 그 냉혹하기도 하지만 아주 정말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게 잘못 개입하면 상당히 저는 혼란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은행들의 이자 장사 비판이 제기된 게 꽤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금융지주사 실적 분기마다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이자 부분에서 얻는 수익이 상당히 커요. 그럼 사실 그 이자 장사의 대부분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은행들이 소위 말해서 돈 버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자 장사에만 치중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은행들도 소위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쉬운 장사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일단은 저 어떤 그런 이 신용자들한테 많은 어떤 그런 이자 부담이 가는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 봤을 경우엔 뭐 당연히 고신용자한테는 뭐 낮은 이율이라든가 저신용자한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슈는 이런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신용 관련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리스크죠. 보통 위험 요소들을 본인들이 조금 더 가져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뭐 저신용자 분들한테 더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높은 어떤 그런 비중을 더 가져가게 되면서 더 높은 어떤 그런 이자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계속 이제 은행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자가 더 쉬운 거, 리스크는 안 떠안고 계속 쉬운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계속 이자로 어떤 그런 이익을 창출해낸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비난을 어떻게 보게 되면 받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네. 어떤 그런 포용이라든가 금융을 얘기했을 경우에 그 위험 부담을 어떤 식으로 분담을 해가느냐. 이제 그런 기준을 은행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위험 부담 가지고 더 많이 껴안고 간다라는 그런 언급이라든가 어떤 그런 보도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을 세우고 나면 그런 비난은 좀 덜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제기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금리 산정 체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금리가 더 낮게 책정됐단 말이죠. 그럼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좀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려고 제 신용 점수를 일부러 떨어뜨려야 되는 거냐. 그래서 기존에 빚을 성실하게 상환했던 분들한테 이게 일종의 역차별 아니냐. 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이거 교수님께 의견 드릴까요? 예,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오래 지속된다면 지금 뭐 그 말씀하신 그 일부러 자기 신용 등급을 신용 점수를 낮추는 뭐 그런 이제 그 잘못된 그 행태가 이제 초래될 수도 있는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저는 이게 그 일시적인 뭐 현상이라고 보세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정책적으로 이 저신용자에 대해서 이 상당히 이제 그 정책 그 금융이라든지 또는 이제 제도적으로 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이제 나온 것 말고도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들은 중저신용자의 30%를 이제 무조건 해줘라. 근데 이제 중저신용자를 찾다 보니까 이제 잘 못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터넷 은행들은 그 금리를 낮춰서라도 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리고 30%를 맞추다 보면 이제 오히려 그 고신용자 그 비중을 더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그래서 그 최근에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네. 인터넷 은행들은 이미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길게 보면 뭐 결국은 그 신용도하고 금리가 반영이 거꾸로 움직이는 그것을 그 뭐 정책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그 금융정책적 보호는 예를 들어 별도의 기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대출을 저리로 빌려준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일부 이자를 뭐 탕감해 준다거나 이런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예, 이래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처럼 이제 시장에 잘못 개입하게 되면 이게 만약 은행이 국유화됐다든가 완전히 우리가 계획 경제, 사회주의 경제도 모르는데 시장 경제고 특히 가장 그 민감한 금융시장 부분에 잘못 개입하게 되면
원래 시장에 잘못 개입하게 되면 시장이 보복을 받는다는 이런 이제 경제학 이야기였습니다. 도덕적 해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도덕적 해이죠. 의도적으로 저신용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금리를 낮추려 하는 이 개인의 반응. 또 은행은 만약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더 낮추게 하게 되면 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아예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출 한도를 낮춰버려요. 수량을 조절해버려요. 이 가격 조정을 잘못하면 개입하면 수량 조정해가지고 대응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사실 이래 되면 이제 결국 시장 작동 때문에 아마 정부가 오래 못 할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행들도 이제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자기 돈으로 사실 대출을 내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조달을 하죠. 그다음에 예금자의 예금도 이제 다 합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이제 대출 재원으로 쓰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금리 산정 체계라는 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상환 능력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은행 입장에서 높은 이자만 받는 게 능사냐? 라는 측면은 어떠세요? 오히려 저신용자들에게 조금 금리를 낮춰주면 그들이 오히려 좀 더 상환하는 데 용이하면 원금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게 신용도 낮다고 가상금리만 더해서 고금리로 계속해서 누르는 게 맞냐. 예. 저도 뭐 은행이 좀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고 정말 은행이 정말 이자 장사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건 별도의 기금이라든가 특별한 정책 금융 등을 통해서 해야지 금융시장 전체에 개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김 교수님. 아까 제가 했던 오히려 저신용자들에게 좀 금리를 낮춰주면 더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저신용자분들에서도 열심히 이제 돈을 벌으셔서 또 제대로 이제 상환하고 이자도 제때 내신 분들 당연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 어떤 그런 여력을 판단했을 때는 뭐 당연히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하겠지만 네. 이제 뭐 현실적으로 시장 경제라든가 여러 은행의 어떤 거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그러면 은행의 어떤 그런 이 과연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내가 돈을 상환받을 수 있는 확률을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측정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느냐를 봤을 경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어떤 그런 뭐 은행의 전략이라든가 금융권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은행권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그걸 저희가 이제 계속 판단하고 어떤 그런 금융권을 봤을 경우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느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조금 비관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식의 전환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식의 전환. 아니 저는 네. 지금 지적하신 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그 올리버 하트라고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저신용 그 차주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그러면 금리가 이제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높은 금리를 하고 거기다 가상금리도 막 얹어서 그렇게 해주면 그 저신용 차주가 그 더 위험한 프로젝트에다가 자기 그 빌린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안전한 프로젝트는 뭐 이렇게 수익률도 낮고 그다음에 위험도 낮은 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러면 자기가 이미 고금리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네. 자기한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차라리 어차피 돈을 못 갚으면 뭐 어차피 자기 손에 남는 건 없으니까 네. 그 오히려 그 고위험 그 프로젝트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신용 그 차주한테 돈을 빌려줄 때 금리를 조금 낮추는 게 그게 위험을 좀 낮추는 뭐 이런 방편이 된다. 이제 요게 이제 저희 그 금융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또 장기 연체자 비탄감 프로그램 있죠? 매드뱅크를 또 신설을 해서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만에 은행권 부담금 기준을 확정을 하고 이래저래 속도를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대부업체 쪽에서는 이 채권을 소각시키지 못하겠다. 좀 버티면서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대부업이 결국 빠지면 대부업이 사실 대부업에 걸린 대출들이 많이 부실화된 면이 있고 서민들이 특히 이제 고위험, 고이자에 빠져 있는 게 대부업 쪽인데
이 대부업 쪽이랑 협조가 잘 안 되면 배드뱅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김 교수님. 일단은 이 배드뱅크의 어떤 그런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비탄감이라든가 일단 아까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었던 어떤 그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의 어떤 그런 목적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들이 어떤 그런 이용하는 뭐 제1금융권이나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그런 채권이 존재하고요. 7조 원이나 어떤 그런 많은 큰 돈이 이제 걸려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협조를 계속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에서 대부업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손실이다. 우리는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많이 높이게 되면 네. 뭐 정부 정책적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솔직히 크게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면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부업한테 우리가 어떤 그런 서민금융을 할 수 위해서 어떤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협상을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서민들이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고 있지 않은 현상이긴 합니다. 네. 김현 교수님, 이제 대출 대부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말 그대로 배드뱅크에 넘겨서 그냥 소각해 버리면 받아야 될 빚을 이제 못 받는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일단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애초에 배드뱅크가 출범할 때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뭐를 해줘도 논란도 여전히 좀 예, 예. 남아 있는 상태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든 대부업체도 경제 주체니까 이제 정부가 여기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과연 뭐 사회주의 경제 같은 뭐 가능합니다. 그건 뭐 명령 내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시민 운동으로 국민 운동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효과를 미칠지 그러면 대부업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부분을 통제를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 대부업계가 쥐고 있는 채권이 7조 정도입니다. 사실 이 7조라는 막대한 규모의 채권이 협조가 안 된다면 사실 배드뱅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걱정도 든단 말이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대부업체 그 협조를 받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 지금 매입가율이 뭐 0.92%에서 뭐 14% 좀 안 되게. 근데 대부업계에서는 이 매입가율이 자기네들한테는 좀 불만족스럽다. 자기네는 그것보다 더 그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 회수율 더 그 높은 채권을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에 이제 그래서 그 비협조적으로 지금 그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마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입가율을 좀 더 높여주든가 아니면 그 대부업체들은 이제 추심에 있어서 뭐 다른 금융기관보다는 좀 더 추심에 자신이 있는 건데 그 뭐 그런 이제 혹시라도 강압적인 뭐 불법적인 추심이 그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이제 그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거나 또는 매입가율도 일부 조정하거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주담대 규제, 뭐 각종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이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증시는 요즘에 조정을 받긴 하고 있지만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입니다. 지금 강세장인 중에 있는 거죠. 이런 거에 지금 눈에 띄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 융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신용융자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부분 괜찮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이것도 좀 위태로워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군요, 김 교수님. 한 가지 뭐 신용거래융자 잔고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신용융자 잔액이 전체 우리나라 어떤 그런 시가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한 0.7% 내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숫자로 봤을 경우에는 괜찮다, 크게 높진 않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위축 요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단지 이제 이 신용융자 관련해서는 B2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뭐 오늘 오전에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시고 상승장인 건 맞지만 어떤 그런 개인의 선택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어떤 변동성이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융자를 받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과연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느냐, 변동성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손실의 어떤 그런 위험, 그리고 빚을 내서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그런 변동성 관련해서
뭐 휩쓸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이 벌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그게 예,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다고 봐야죠. 예, 예. 개인 투자자들이 예.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주식을 네. 사고 그런 가운데 이런 신용융자가 늘어났고 그런데 마침 또 지수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 돈을 빌려줬는데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담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강제 청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실 빚이 나중에 더 큰 빚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돌아오게 된 지금 딱 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융자 관련해서는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고 그런 어떤 그런 모니터링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지를 좀 시켜주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B2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본보다 빚을 내서 더 크게 투자를 해서 일종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이런 투자 방식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상투에 물린다고 하잖아요. 고점에 물릴 경우에는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면서 이 B2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경고음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계속 의견 듣겠습니다. 예. 거기 이제 그 좀 전에 네. 그 권대영 부위원장님이 이제 아, 말 실수가 해프닝이 라디오. 또 있었죠, 논란이.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다시 뭐 금융위원장이나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이 보도 자료를 내서 그 이 B2의 경우에는 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리스크 관리가 수반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그렇게 이제 정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가상화폐든 어떻게든 레버리지를 같이 걸어서 이 수익률을 높이는 그게 뭐 일종의 문화처럼 지금 상당히 정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식의 투자들이 단기 수익을 맞습니다. 쫓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그러니까 저희가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렛대로 이렇게 무거운 거 올리듯이 그 수익률을 확 끌어올리는 건데 그런 문화가 좀 너무 지금 만연해 있어서 그런 것은 이제 금융 당국이 좀 더 적절하게 경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과열돼 간다라는 그 신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가 늘어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신호로 보기도 하는데 전체 우리 가계 빚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빚이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현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코스피 5천이라는 걸 이제 내걸었는데 그 때문에 사실 대선에 상당히 재미를 봤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기대한 것은 야 이거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 속에서 이제 빚을 내라도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그것은 또 가계부채로 들어가고 이런 이제 악순환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일자리 창출, AI 혁명, 어떤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그런 없이 이게 단계적으로 이런 어떤 주식 시장의 어떤 투기 현상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펀더멘탈 자체를 지금 해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계시니까 요즘 학생들도 주식 투자 많이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청년층 B2에 대한 사실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도 경영학과 학생들 주식 투자 좀 하죠? 네, 주식 투자도 많이 빚내서 하고. 투자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빚을 내는지 제가 확인할 기회는 없긴 하겠지만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개인사니까. 비트코인 한창 그 상승장일 때 많이 학생들이 많이 거래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주식도 제가 봤을 경우에 어느 정도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투자 쪽에 이제 직업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일부러 하기도 하죠. 네, 그렇죠. 네. 막 프로젝트로 모의 시험 하기도 많이 하죠. 해서 하긴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뭐 투자를 지금 우리 학생들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반적인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거는 사실 이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려는 이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요즘에 그게 다시 흐릿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물가에 대한 걱정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최장기간 셧다운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사실 빚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빚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딜레마는 그런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면 주택 매매에 대한 매수 열풍이 또 불어서 쉽사리 내리지도 못하고 하지만 빚의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내려야 좀 한숨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사실 좀 딜레마에 빠진 국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교수님께 먼저 들을까요? 예. 뭐 저는 지금 이제 한국은행의 고민이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할 텐데요. 네.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인하를 점치는 그 시장의 그 예상이 있었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동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준도 금리 인하 그걸 자제하는 뭐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네. 한국은행이 고민이 많은데, 근데 일단 그 환율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그만큼 많이 올리지를 못했거든요. 네. 올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스톱하고 또 이제 미국이 내리니까 또 같이 내리면서 지금 그 상당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이가 좀 꽤 큰 편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저는 이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동결과 인하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입자들이 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근데 결국은 이 가격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그 주택 가격이라든가 전반적인 가계부채 이거는 해소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그 인하와 동결 이외에 그 인상의 방향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금리 완화적인 그 한국은행 금통위의 방향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연내 사실상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보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꾸 기다리고 어떤 그런 지표라든가 특히 환율의 어떤 그런 말씀하셨다시피 환율 이슈라든가 우리 어떤 그런 고질적인 어떤 그런 가계부채라든가 집값 과열이라든가 또 미국의 어떤 그런 인상 관련해서 어떤 그런 연준의 어떤 그런 인하 관련해서 연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켜보고 보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지금 당장 어떤 그런 뭐 인하가 됐던 동결이 됐던 간에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망 자세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떤 뭐 특히 인하 같은 경우에는 좀 네. 힘들지 않나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비제 측면에서는 근데 사실 금리가 좀 떨어져야 그렇습니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좀 덜게 되고 그 덜게 된 이자 부담이 사실 이제 우리 경제 곳곳으로 들어가야 내수도 좀 회복되고 소비도 좀 살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마음 먹은 대로 지금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금 크게 증대되고 특히 관세 전쟁이랄까요.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문제, 물가 상승 요인 때문에 연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게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자꾸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정책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 미루는 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서 차세 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는 국민성장 펀드 출범도 사실 알렸습니다. 최근에 사무국도 출범을 해서 펀드 조성 규모가 일단 막대합니다. 150조 원 규모로 지금 펀드 조성을 하려고 출발을 했죠. 자, 이거는 우리 미래의 먹거리, 소위 AI, 바이오, 뭐 이런 분야,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분야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매칭으로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어서 금융권에도 많은 역할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사실 이렇게 좀 모험 펀드, 모험 성장 펀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방향 자체는 이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너무 가계 대출 중심으로 이제 은행들이 영업을 해온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제 기업 부문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에 이 자금을 많이 공급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50조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은 결국은 이제 대출이나 이제 보증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일부 이제 투자가 되는데 이 투자 관련해서 이 좋은 기업을 좀 잘 선택을 해서 그 과실이 국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고 또 이게 경제에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금융권이 이런 펀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좋은 말로 하면 이게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출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존 이자 장사만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해 이런 것들을 좀 벗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국민 성장 펀드입니다. 성장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떤 기존의 대출자라든가 가계라든가 어떤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산업이라든가 우리 흔히 얘기해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향후에 어떤 그런 미래 세대라든가 우리 현재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펀드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옥석을 가리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우리의 흔히 얘기하는 지금 첨단 산업, AI도 네. 그렇고 어떤 그런 산업계의 소통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 취약계층을 포용한다 그리고 보호하자 이런 정부의 정책 목표를 틀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말이죠. 하지만 신용도에 따른 금리 산정 체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지 여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